체코 대통령의 긴급 지시 하나에 유럽연합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라. 단 한국인은 제외한다. 지금 체코 공항에서는 믿기 힘든 차별 대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동안 짐 검사를 당할 때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를 통해 단 12초 만에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건 지나친 특혜입니다. EU의 강력한 경고에도 체코 정부는 오히려 법까지 바꿔가며 한국을 감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미국도 유럽 시민도 받지 못한 전 세계 유일의 파격 대우, 모두가 미스터리라 불렀던 그 기적의 시작점, 전설 같은 실화가 지금 펼쳐집니다. 저는 분쟁 지역 전문 저널리스트 토마스 스털링입니다.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곳, 가장 위험한 곳이 제 전문 분야죠. 지금 저는 천년의 고도이자 유럽의 지붕, 체코의 관문 프라하 바칠라프 하벨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공항 입국 심사대는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schen겐 조약 가입국인 체코는 최근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으로 인해 비유럽인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입국장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여행객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도쿄에서 온 일본인 관광객 낸시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낸시의 여권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낸시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왔습니다. 초청장은 있습니까? 숙소 예약 증명서 보여주세요. 돌아가는 항공권도요. 현금은 유로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심사관은 낸시의 가방을 열게 했고 소지품 하나하나를 검사했습니다. 마치 잠재적 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낸시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저까지 불안해질 정도로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결국 낸시는 추가 질문을 받기 위해 별도의 대기선으로 밀려났고 입국 도장을 받기까지 무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일본 여권이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높다는 사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구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낸시가 진땀을 빼는 동안 EU 시민권자 전용이라고 적힌 라인으로 한 동양인 청년이 걸어갔습니다. 배낭 하나를 둘러맨 편안한 옷차림의 한국인 대학생 한결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기는 유럽 사람만 가는 곳이야. 당장 제지당할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자동 입국 심사대, 즉 이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유럽 연합 여권을 가진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안내 표지판을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연합, 미국, 캐나다 제외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이용 가능. 전 세계에서 비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결씨는 익숙한 듯 여권을 스캐너에 올렸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두 번째 게이트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2초였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1시간 동안 가방을 뒤엎고 굴욕적인 질문을 받을 때 한국인 청년은 심사관 얼굴조차 보지 않고 풀패스로 통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이트 너머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은 한결씨를 보며 가볍게 목례까지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호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인조차 줄을 서야 하는 공항에서 한국인만 유럽 사람 대접을 받다니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방금 전 일본인은 그렇게 잡으셨으면서 왜 한국인은 자동 게이트를 쓰게 해주는 겁니까? 미국인인 저도 줄을 서는데 말이죠. 심사관은 제 여권에 도장을 찍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검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뢰요?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라서 그런 겁니까? 심사관이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많죠. 일본도, 독일도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추울 때 유일하게 덮어줄 옷을 건네준 친구입니다. 친구를 문 밖에 세워두는 법은 없죠. 가장 추울 때라니요. 아름답기만 한 이 프라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도 그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라하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타바 강 위로 카렐교가 우아하게 뻗어 있었고 프라하 성의 야경은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도시의 이면에는 제가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저는 현지 코디네이터이자 제 오랜 취재원인 얀을 만났습니다. 얀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토마스, 표정이 왜 그래요? 또 무슨 첩보 영화 같은 거라도 찍고 온 얼굴이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얀, 이번엔 취재가 아니야.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도대체 왜 체코 사람들은 한국인에게만 공항 자동 게이트를 열어주는 거야? 오늘 공항에서 정말 이상한 일을 겪었어. 일본인은 1시간, 한국인은 12초라니. 제가 공항에서의 일을 이야기해주자 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서방 기자니까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투자국이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을 지켜준 나라죠. 얀의 말은 점점 더 알쏭달쏭했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다니요. 얀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에 거대한 혼란이 찾아왔던 그해 겨울로 말이죠. 그날 프라하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치 눈앞에서 그날의 막막함을 다시 겪는 듯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우리는 자유를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경제는 파탄났고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그저 값싼 노동력 시장이나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촌놈들로 취급했어요.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지는 아픔까지 겪었죠. 그때 우리는 외쳤어요. 우리는 동유럽이 아니다. 우리는 중앙유럽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달라. 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우리를 여전히 러시아의 그림자로만 봤어요. 투자도 지원도 꺼렸죠. 언제 다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빨려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라면서요. 서방 기업들은 공장을 짓다가도 철수하기 일쑤였고 일본 기업들은 간만 보며 기술 이전은커녕 완제품만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버려졌어요.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정글 한복판에 알몸으로 던져진 기분이었죠. 저는 그 당시를 역사책에서 봤습니다. 체제 전환기의 혼란, 극심한 인플레이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것이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그때 우리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세계의 파트너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줄 나라, 우리 기술력을 믿고 함께 공장을 돌려줄 나라를 찾았죠. 하지만 그 공문에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어요. 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하청 기지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단순 조립 공장이 아니라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원했죠. 하지만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 기술은 낡았어. 러시아 냄새가 나. 위험해.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죠. 그렇다면 아시아의 경제 거인 일본은 어땠을까요? 당시 일본 외무성과 기업들의 반응은 지독히도 계산적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체코는 그저 독일 옆에 붙어있는 작은 시장일 뿐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전수해줄 이유도 없었고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대도 안 했어요. 강대국들이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약소국의 자존심 따위는 그들의 계산기 위에서는 영원 취급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때까지는요. 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백 통의 제안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외교부와 한 기업의 책상 위에 도착했어요. 당시 유럽 시장 진출을 고민하던 한국의 젊은 실무진들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역사가 바뀐 순간이라는 것을요. 모두가 낡았다고, 위험하다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제안서를 집어든 한국인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회사의 운명을 걸고 모두가 반대하는 무모한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그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한도진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프라하에 처음 왔을 때 폐허가 된 공장을 보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토마스, 그건 사업가의 말이 아니었어요. 그건 동료의 말이었어요. 얀이 말한 동료의 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다음날 바로 프라하 외곽의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진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에게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겪었던 가난과 서름을 체코에서 발견하고 운명을 걸었던 한 남자의 뜨거운 사연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제 교과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남자의 고독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투쟁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유럽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태극기를 심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저는 프라하 시내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오스트라바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현대적인 공장들이 들어차 활기가 넘치는 곳이지만 얀이 말했던 그 시절에는 녹슨 기계와 잡초만이 무성했던 폐허였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30여 년 전 이 허벌판에 처음 발을 디뎠던 한 남자, 한도진 전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무님, 왜 하필 체코였습니까? 당시 일본도 미국도 모두 고개를 저었던 곳이잖아요. 한도진 전무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어루만지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본사에서도 미쳤다고 했죠. 독일이나 영국도 아니고 체제가 막 바뀐 동유럽이라니요.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90년대 초 체코 정부가 보낸 투자 유치 제안서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타자기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100년 넘은 기계공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 문장에서 저는 70년대의 한국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랬거든요. 전쟁으로 다 무너진 나라에서 가진 건 맨주먹뿐이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며 호소했었죠. 그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한도진은 당시를 회상하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현장 실사를 왔을 때였습니다. 체코 공무원이었던 미하일 씨가 저를 안내했죠. 낡은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난방도 안 돼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미하일 씨는 덜덜 떨면서도 멈춰 선 컨베이어 벨트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은 조금만 손보면 바로 돌아갑니다. 여기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발 우리 기술자들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도로 사정은 엉망이었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하면 당장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게 뻔했습니다. 그때 한도진의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공장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늙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딱딱하게 굳은 빵을 씹으면서도 그들은 설계 도면을 펴놓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꼬질꼬질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저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밥을 먹으며 나라를 일으키셨는데 저 사람들도 똑같구나. 저 사람들은 삼류가 아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한도진은 그 자리에서 미하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거치지 않고 서툰 영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시다. 당신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하청업체로 부리지 않을 겁니다. 파트너로 대우할 겁니다. 미하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도진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감동적인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한도진은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 부장,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다 공장을 짓겠다고? 그 돈 날리면 자네가 책임질 거야. 일본 도요타도 포기하고 나갔어. 우리가 뭐라고 거기 들어가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그의 직속 상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승진은커녕 징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체코라는 나라의 잠재력, 그들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저 그런 장사치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손을 잡으면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유럽의 심장부를 얻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결국 회장은 한도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네의 눈빛을 믿어보겠네. 대신 실패하면 자네도 나도 끝이야. 알겠나? 그렇게 체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공장 건설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텃세도 심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 시절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다. 오해가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현장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당장 철수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도진은 절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해야 하나? 내 선택이 틀렸나? 그때 한도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농성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확성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성난 노동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돌이 날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노예로 부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저도 가난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공사판에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그는 양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인다면 저를 이 공장 바닥에 묻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유럽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제 목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날부터 한도진은 정말로 현장 숙소에서 먹고 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인부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고 삽질도 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쇼라고 비웃던 사람들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인 보스는 다르다. 진짜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사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자청했고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미스터 한,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체코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예정보다 석 달이나 빨리 공장이 완공되던 날, 오스트라바에는 태극기와 체코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완공식 날 미하일 씨는 한도진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체코 공장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체코 경제 부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성공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얀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공항 프리패스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미하일 씨가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토마스. 그는 체코 교통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장관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설마. 네. 바로 한국인에 대한 자동 입국 심사 허용 법안이었어요. 유럽연합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는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우리가 진흙탕 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와 우리를 업어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형제가 우리 집에 오는데 문지기를 세워둘 수는 없습니다. 그 연설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오늘 공항에서 목격한 12초의 기적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도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은 경제와 외교를 넘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년 뒤 그의 아들에게 닥친 운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원망하며 자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프라하에서 마주하게 된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과연 아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한도진 전무가 체코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동안 지구 반대편 서울의 한 가정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도진의 아들 한기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재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기훈 씨의 표정은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널리스트님, 아버지가 거기서 영웅이라고요? 글쎄요. 저한테는 그냥 남입니다. 아니, 남보다 못한 존재죠. 기훈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친구들은 아빠 목마를 타고 노는데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구석에 서 있었죠.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저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아빠는 슈퍼맨이라서 지구를 지키러 갔다고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 나서는 알았죠. 아버지는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버리고 체코라는 나라와 결혼했다는 거요. 한도진 전무가 오스트라바의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하던 그 시각, 어린 기훈 씨는 대문 밖에서 밤늦도록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들곤 했습니다. 명절 때 잠깐 귀국해도 아버지는 늘 피곤해 절어 잠만 잤고 전화벨이 울리면 허둥지둥 다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사춘기였죠. 아버지가 1년 만에 집에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역겹던지. 제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나에 대해 뭘 아냐고. 내 키가 몇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는 하냐고. 당신 필요 없으니까 그 잘난 체코 가서 평생 살라고요. 그날 한도진 전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방문 앞에 봉투 하나를 놓고 다시 출국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체코산 초콜릿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지만 기훈 씨는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후로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기훈 씨는 30살이 되었고 중견기업의 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그에게 체코 출장을 명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죽도록 싫어했던 나라니까요. 하지만 회사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프라하 공항에 내리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기 어딘가에 그 양반이 있겠구나 싶어서요. 기훈 씨는 아버지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업무만 보고 귀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하의 땅을 밟는 순간부터 그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위해 택시를 탔을 때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기훈 씨를 힐끔거리더니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중국, 일본, 코리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운전기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뒤를 돌아보며 기훈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세상에, 한국인이었어? 아이고, 내가 실례를 했구만. 형제를 못 알아보다니. 오늘 택시비는 안 받겠소. 기훈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오스트라바 제철소에서 일하셨소. 90년대에 다들 우리를 해고하려고 할 때 한국인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줬지. 그때 월급이 나와서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 한국은 내 은인이야. 기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은 기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서비스 안주를 내주며 K-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길을 물으면 지나가던 시민들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프라하의 아이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 마지막 날, 기훈 씨는 홀린 듯이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오스트라바. 아버지가 청춘을 바쳤다는 그 공업 도시였습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오스트라바의 현대차 공장은 거대한 요새처럼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가 정문경비실에 가서 한국에서 온 관광객인데 공장을 견학하고 싶다고 하자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안구역이라 일반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훈 씨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여권에 적힌 이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기훈, 성이 한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경비원은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공장장으로 보이는 체코인 임원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기훈 씨를 보자마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미스터 한의 아드님이십니까? 눈매가 똑같아. 정말 똑같아. 그 임원의 이름은 파벨이었습니다. 30여 년 전 한도진 전무와 함께 바닥에서 도시락을 먹던 그 젊은 기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파벨은 기훈 씨를 공장 한가운데 있는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도진 전무의 흑백 사진과 작업복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파벨이 가리킨 것은 낡은 작업 일지였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보관된 일지의 마지막 장에는 한글로 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훈이 생일이다. 미역국은 먹었을까? 자전거 사주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약속을 못 지켰다. 나는 나쁜 아빠다. 하지만 기훈아, 아빠는 지금 여기서 너에게 물려줄 미래를 만들고 있단다. 언젠가 네가 이 넓은 세상에 나왔을 때 코리아라는 이름이 너의 자부심이 되도록 아빠는 오늘도 시멘트 바닥에서 잔다. 사랑한다, 아들아. 기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옛날 아버지였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던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파벨이 기훈 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는 지갑 속에 있는 당신 사진을 꺼내보며 웃으셨죠. 내 아들이 살 세상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갇히지 않고 어디를 가든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아버지가 여기 남은 이유였습니다. 기훈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방임이 아니라 처절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30이 넘어서야 깨달은 아들의 회한이 공장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기훈 씨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의 통화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툭 하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늙고 작아져 있었습니다. 기훈 씨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잘못 거셨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기훈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기훈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 지금 오스트라바예요. 아빠, 공장에 와 있어요. 거기를 네가 왜? 아빠가 닦아놓은 길 제가 걷고 있어요. 택시기사가 돈도 안 받고요. 식당에서 서비스도 주고요. 공장 사람들이 저보고 영웅의 아들이래요. 기훈 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를 위해 그랬다고 말 안 했어요? 내가 얼마나 미워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아비라서 미안하다. 그냥 네가 떳떳하게 살기를 바랐어. 그거면 됐다. 그날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15년 묵은 응어리는 오스트라바의 밤 공기 속으로 녹아내렸습니다. 기훈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무뚝뚝한 부자지간이라 많은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으며 기훈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행복이,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받는 그 특별한 대우가 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지불한 사실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동적인 화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뿌린 씨앗은 이제 경제와 외교의 영역으로 넘어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과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의 술잔을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코 정부가 한국에게만 내민 충격적인 제안서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본 기업들의 이야기. 과연 한국은 체코에서 어떤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일본은 왜 달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의 술잔을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하의 정보청사에서는 또 다른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수십 년간 심어놓은 씨앗이 마침내 거대한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의 감동을 넘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비즈니스 단판이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지도를 바꿀 이 거대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전 세계가 달려들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일본과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고, 일본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앞세워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컨소시엄의 대표 다나카 이사는 입찰 전날 프라하 최고급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코는 결국 돈을 선택할 겁니다. 한국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 자본력을 이길 수는 없죠. 이미 주요 관료들과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국은 들러리나 서게 될 겁니다. 그들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일본은 체코 정부에 천문학적인 차관 제공과 문화재 복원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로지 기술력과 납기 준수라는 전공법으로만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은 열세였습니다. 운명의 발표 날 전 세계의 기자들이 프라하 정부 청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다나카 이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뒷자리에 자리했습니다. 단상에 오른 체코 산업부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체코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발표합니다. 우리의 선택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가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믿어주었는가? 장관의 시선이 일본 대표단을 지나쳐 한국 대표단에게 꽂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팀 코리아를 선정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다나카 이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장관은 차가운 눈으로 다나카 이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불공정이요? 천만에요. 이건 가장 공정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익을 따질 때 한국은 망치 하나 들고 와서 우리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30여 년 전 모두가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 유일하게 남아 공장을 돌린 게 누구였습니까? 장관은 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체코 노동자들과 함께 다닥에 앉아 밥을 먹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의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신뢰란 하루아침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쌓여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이 제시한 돈은 갚으면 그만이지만 한국이 보여준 의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형제를 택했습니다. 다나카 이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단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돈의 논리를 뛰어넘은 진심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체코가
한국에 준 선물은 사업권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직후 공개된 세부 계약 조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무상 임대, 법인세 10년간 전액 면제, 한국인 직원 및 가족 전원에게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비자 즉시 발급. 이것은 외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자국 기업 우대 정책에 가까웠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특혜가 아닙니까? 체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보훈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한국이 베풀어준 호의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이 체코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형제들이 더 잘 살게 될 테니까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프라하에 진출해 있던 한국 교민 사회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는 취재 도중 프라하 구시가지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이서윤 씨를 만났습니다. 29살의 그녀는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에 지쳐 무작정 체코로 떠나온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비자 문제도 복잡하고 세금도 비싸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발표가 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서윤 씨는 며칠 전 겪은 믿지 못할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관공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제 여권을 보더니 담당 공무원이 서류 뭉치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심사는 다 생략하겠다고, 한국인이니까 믿고 바로 도장을 찍어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창업지원금 신청서까지 챙겨주더라고요. 외국인한테는 절대 안 주는 건데 한국인 쿼터가 따로 생겼다면서요. 서윤 씨의 사무실 창밖으로 프라하의 붉은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이라는 건 스펙이에요. 최고의 브랜드고요. 거래처 미팅을 가도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요. 예전에는 일본인인 척해야 대우받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일본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해요. 자기는 비자 연장 때문에 매달 스트레스 받는데 너는 좋겠다고. 실제로 체코 시내 곳곳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트램에는 최신 갤럭시 광고가 붙어 있었고 마트에는 한국 라면과 과자가 제일 잘 보이는 매대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어 한국어 학원은 대기표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프라하 카렐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체코 여대생 엘리슈카는 저에게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저도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이랑 체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의 눈에서 30여 년 전 한도진 전무의 손을 잡았던 미하일 씨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 끈끈한 유대감. 이것이야말로 외교 문서에는 적히지 않는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요? 일본은 뒤늦게 부랴부랴 특사단을 파견하고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체코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없습니다. 체코 외무부 관계자의 이 한마디는 일본 외교가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는 외교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프라하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뿌린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경제적 성과보다 체코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진 사건이 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에서 피를 나눈 형제로 격상시킨 결정적인 순간,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02년 100년 만에 대홍수가 프라하를 덮쳤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원전 수주와 공항 프리패스, 이 화려한 영광의 진짜 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한국인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피를 나눈 형제로 각인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2002년 프라하 대홍수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 숨겨진 이야기를 듣기 위해 프라하 소방청의 베테랑 구조대원 야콥 씨를 만났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덩치가 산만한 그는 20여 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지옥이었습니다. 불타바 강이 넘쳐서 프라하 구시가지가 물에 잠겼고 도시는 마비됐죠. 전기수도 다 끊기고 약탈까지 일어날 뻔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당시 체코에 진출해 있던 외국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기업의 주재원들은 홍수경보가 발령되자마자 전세기를 띄워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공장 가동은 중단됐고 현지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거나 방치된 채 홍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곳, 한국 기업만 달랐습니다. 야쿱 씨가 보여준 것은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는 흙탕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모래주머니를 나르는 동양인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맨 앞에 작업복을 입고 흙투성이가 된 한도진 전무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본사에서도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한 전무, 지금 프라하가 물바다라면서 직원들 데리고 안전한 인접 국가로 대피해. 공장은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하지만 한도진 전무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인 주재원 20명, 그리고 체코 현지 직원 300명이 불안에 떨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사에서는 떠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못 간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 주변 마을이 다 잠겼다. 우리 직원인 마르틴, 페트르, 야나, 너희 가족들이 저 물속에 고립되어 있다. 우리가 만든 자동차는 물에 잠겨도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 수 없다. 나는 남아서 펌프를 돌리고 구조를 돕겠다.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라. 말리지 않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 막내 직원이 조용히 작업 장갑을 다시 끼웠습니다. 전무님 혼자 두고 가면 한국 가서 무슨 낯으로 밥을 먹습니까?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 남겠습니다. 저도요. 그날 한국인 주재원 전원이 체코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형 양수기를 모조리 꺼내 침수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식당에 비축해둔 식량을 털어 이재민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날랐습니다. 보트를 타고 고립된 지붕 위에서 노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야쿱 씨는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가 구조보트를 타고 가는데 저쪽에서 한국인들이 영차 하면서 무너진 제 방을 몸으로 막고 있더군요. 그들은 체코말도 잘 못했습니다. 그냥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일본인들이 타고 떠난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 한국인들은 우리랑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급류에 휩쓸릴 뻔한 체코 직원의 딸을 구하려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병원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대충 붕대를 감고 절뚝거리며 다시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당신네 나라도 아닌데 왜 목숨을 겁니까? 한도진 전무는 탐과 흙범벅이 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압니다. 집 잃고 가족 잃은 슬픔이 어떤 건지. 비 그치면 해는 다시 뜹니다. 그때까지만 같이 버팁시다. 물이 빠지고 난 뒤 프라하 시민들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떠났던 외국 기업들이 슬그머니 돌아와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때 한국 기업은 복구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체코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푸른 눈의 이웃은 떠났지만 검은 머리의 형제는 남았다. 이 사건은 체코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고마움을 넘어선 부채의식이 생긴 겁니다. 제가 만난 당시 이재민 대표였던 칼의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한국인 비자 면제, 세금 감면, 그게 뭐 대수요. 내 손녀가 그 물속에서 죽을 뻔했을 때 구해준 게 그 사람들 손이요. 나라 전체를 줘도 안 아까워. 우리 체코 사람들은 은혜 입고는 못 사는 민족이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 이 대홍수 사건은 한도진 전무와 한국인들을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운명 공동체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문화적 동경입니다. 단순히 한국 물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는 근원적인 호기심이 체코의 젊은이들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프라하의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광범위한 한국 아리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K-팝, 드라마? 아니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체코의 엘리트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하 카렐 대학교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입니다. 이곳의 도서관 앞 잔디밭에는 335 모여 토론하는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보니 낯선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대박, 진짜? 빨리빨리. 한국어였습니다. 동양인이 아닌 파란 눈의 체코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한다는 22살 마렉은 한국어 능력 시험 교재를 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 중인가요? 마렉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3년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한국 기업 주재원으로 서울에 가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 기업이죠? 독일이나 영국 기업도 있잖아요. 연봉도 높을 텐데요. 마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2002년 홍수 때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죠. 독일인은 매뉴얼대로 일하지만 한국인은 가슴으로 일한다. 저는 그 열정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업에 들어가면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놀랍게도 마렉 같은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학과 입학 경쟁률은 의대 수준으로 치솟았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풍은 단순히 취업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코의 젊은 창업가들 사이에서도 한국 배우기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프라하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스미오프 지구. 이곳의 공유 오피스에서 저는 스타트업 대표인 20대 여성 엘레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뷰티 플랫폼 앱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제 롤모델은 한국의 창업가들이에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같은 앱을 보면 혁신적이에요. 사용자를 생각하는 디테일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년 서울에 가서 스타트업 박람회를 참관해요. 엘레나가 보여준 그녀의 스마트폰에는 카카오톡이 깔려 있었고 사무실 벽에는 하면 된다라는 한글 급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 문화는 너무 수직적이고 답답해요. 반면에 한국은 역동적이죠. 우리 체코 청년들은 그 에너지를 사랑해요.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잖아요. 한강의 기적처럼요. 심지어 체코의 방송국에서는 한국의 예능 포맷을 수입해 방영하고 있었고 주말 저녁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에서는 수백 명의 청소년이 모여 K-팝 커버 댄스를 추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체코 할머니가 춤추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시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저 노래가 시끄럽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한국 노래잖아. 좋은 나라 노래니까 좋은 거겠지. 우리 손녀도 방에 태극기를 걸어놨어. 옛날엔 미국 팝송을 들었는데 요즘은 한국 노래만 들어.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똑똑하니까 배울 게 많아. 세대가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노년층은 90년대의 공장과 2002년의 홍수로 한국을 은인으로 기억하고 청년층은 문화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한국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서가 합쳐지니 체코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한국과 체코의 밀월 관계가 깊어질수록 배가 아픈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원전 수주전에서 패배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일본은 물밑에서 치졸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안 되니 외교적 음해와 가짜 뉴스를 통해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공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화롭던 프라하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계 언론을 통해 한국 기업의 환경오염 의혹이라는 정체불명의 기사가 터져나왔고 정계 일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특혜가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한도진 전무와 한국 교민들은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그리고 체코 국민들은 일본의 이간질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짜뉴스가 판치는 정보 전쟁터에서 진심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통쾌한 한방이 7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라하의 봄은 아름다웠지만 그의 봄바람에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교활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안 되니 뒤에서 찌르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시작은 정체불명의 인터넷 기사들이었습니다. 오스트라바의 눈물. 한국 공장이 강물을 죽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고용갑질. 체코인은 2등 시민인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단 기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환경단체가 갑자기 등장해 한국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방독면을 쓰고 한국은 독극물을 멈춰라라고 쓰인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토마스, 정말 한국 공장이 우리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자주 가던 단골 카페의 주인마저 걱정스런 얼굴로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한국 식당의 손님이 줄고 한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심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널리스트의 직감으로 이 사태의 배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도쿄에 주소를 둔 한 재단과 연결된 자금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체코의 삼류 언론사와 급조된 시민 단체에 거액의 후원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포는 팩트보다 빠르게 퍼져 있었으니까요. 사태의 분수령은 오스트라바 시청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시민공청회였습니다. 시위대와 시민들, 그리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그날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살벌했습니다. 단상에는 환경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올라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이익만 챙겨서 떠날 겁니다. 남는 건 병든 우리 아이들과 오염된 땅뿐입니다. 당장 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청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기훈 씨, 한도진 전무의 아들이죠. 그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거짓말 집어치워. 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스트라바 지역 주민 자치회장인 루카스 씨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온 70대의 토박이었습니다. 루카스 씨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단상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 70년을 살았어. 한국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강에서 물고기가 다 죽어서 둥둥 떠다녔어. 공산주의 시절 폐수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알아? 그는 투명한 물병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한국 공장 배수구 바로 아래에서 떠온 물이다. 내가 직접 떠왔다. 루카스 씨는 그 자리에서 물병 뚜껑을 열더니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물로 낚시를 해. 1급수에서만 산다는 송어가 돌아왔단 말이다. 한국 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전에 정화시설부터 만들었어. 독일 놈들도 안 하던 걸 그들이 했어. 그런데 독극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독극물 증거가 어디 있나? 루카스 씨의 호통의 환경단체 대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어서 노동조합 대표인 페트르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주를 받은 언론이 퍼뜨린 고용갑질 루머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인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웃기지 마라. 일본 기업이 여기 왔을 때 그들은 관리자는 전부 일본인을 앉혔어. 우리는 평생 나사나 조이라는 취급을 받았지. 하지만 한국은 달라. 지금 우리 공장 관리자의 80%가 체코 사람이야.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승진 기회를 줬어. 내 아들도 지금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페트르 씨는 청중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위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우리 형제들을 이간질하려는 저 더러운 돈노름에 속지 마라.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시작된 박수는 곧 거대한 함성이 되어 공청회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시민들이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주를 받고 온 시위대는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쳤고 일본계 로비스트로 추정되던 양복 입은 남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체코 국영방송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지켜낸 한국과의 우정. 이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검증된 신뢰로 단단해진 것입니다. 일본의 비열한 공작은 체코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꼴이 되었고 역풍을 맞았습니다. 체코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를 음해하려는 세력에 경고합니다. 앞으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단체나 기업은 체코 내 활동을 영구히 금지할 것입니다.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공청회가 끝나고 한기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아버지가 왜 이곳을 떠나지 못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또 하나의 고향이에요. 기훈 씨는 제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스 할아버지가 보내준 문자였습니다. 기훈아, 쫄지 마라. 우리가 너희 뒤에 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지켰듯이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지킨다.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체코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섰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인 남자.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준비를 하는 한도진 전무입니다. 그가 30여 년의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그의 겨울. 프라하 공항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부터 공장 노동자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든 그날의 감동적인 송별식.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 시간은 어느덧 흘러 한도진 전무가 체코 땅을 밟은 지 30여 년이 되던 해의 겨울이었습니다. 청춘을 바쳤던 검은 머리의 청년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쉴 때가 됐어. 고향에 가서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야지. 기훈이 녀석이 하도 들어오라고 성환이 원. 한도진 전무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체코에서 보냈지만 그의 짐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 2개와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들이 전부였습니다. 귀국 날짜가 잡히자 체코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촐한 송별, 오찬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전무는 극구 사양했지만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했던 조촐한 오찬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프라하 바츠라프 하벨 공항으로 가는 길,
도심을 빠져나가는 도로변에는 태극기와 체코 국기가 나란히 걸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는 그저 국경일이라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공항 로비가 인파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정부 관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현대차 공장 노동자들, 한국어 학과 학생들, 한복을 입은 교민들, 그리고 그가 2002년 홍수 때 구해줬던 마을 주민들까지 수천 명의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전무가 차에서 내리자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데쿠엠의 미스터 한,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밀루엠의 때,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30여 년 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었던 미하일 전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에는 훈장이 아닌 낡은 안전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진, 기억하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자네가 썼던 그 안전모라네. 미하일이 안전모를 건네자 한 전무의 손이 떨렸습니다. 30여 년 전의 기름때와 땀방울이 그대로 배어있는 그 모자는 어떤 황금 훈장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자네는 우리에게 공장을 지어준 게 아니야. 자존심을 찾아줬지. 빵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 친구여, 자네는 영원한 체코인이야. 미하일이 한 전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한 전무의 눈에서도 기어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노인의 포옹을 보며 공항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항공 서울행 K936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한 전무가 출국장으로 향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합창보다 웅장했습니다. 체코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이 프라하 공항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한 전무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의 반은 이곳에 두고 갑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오늘 우리 비행기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과 체코의 우정을 만든 산증인 한도진 선생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승객들의 박수갈채 속에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프라하의 붉은 지붕들을 내려다보며 한 전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체코에는 그의 유산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귀국 전 마지막으로 프라하 시내를 취재했습니다. 한도진 전무가 떠난 빈자리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프라하 시청 민원실에 가보았습니다. 여권과 비자 업무를 보는 창구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전용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팻말은 언제까지 붙어 있을까요? 제 질문에 창구 직원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라니요? 영원히요. 한국은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 사진을 떼어내는 집이 있습니까? 거리의 풍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으면 지나가던 체코 시민들이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주었고 식당에서는 한국인에게 덤을 주는 것이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20대 체코 청년 사업가 페트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프라하에 스마트팜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도진 선생님 이야기는 전설이죠. 우리 세대는 그 전설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어요. 한국의 IT 기술과 체코의 제조업이 만나면 유럽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니까요. 페트르는 자신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형제라고 적힌 캘리그라피였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쓴 거예요. 한국 기업이랑 계약할 때 선물로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비즈니스요? 아니요. 우리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일해요. 그의 말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도진 전무의 30여 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장을 짓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대를 넘어 유전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나라를 움직이고 결국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외교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적입니다. 총칼보다 강하고 돈보다 위대한 사람의 힘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서울의 어느 작은 주택에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간 그 거인, 한도진 전무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할까요? 프라하에서의 가슴 벅찬 취재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환송식과 대통령의 훈장,
그리고 수천 명의 눈물을 뒤로하고 떠난 그 거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도진 전무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구도심 언덕배기에 있는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감나무가 한 그루 심겨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 봤던 그 말끔한 양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늘어난 트레이닝복 바지에 낡은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손주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로봇을 든 영락없는 동네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토마스 기자, 들어오시죠. 누추하지만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도진 전무와 아들 기훈 씨,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져 단단한 매듭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볕이 잘 드는 마당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전무가 내어준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며 제가 물었습니다. 전무님, 체코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거기 계셨으면 국빈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사셨을 텐데요. 한 전무는 감나무를 올려다보며 허어 웃었습니다. 그립죠. 매일 그립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프라하의 커피향도 그립고 불타바 강의 물 한 개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거기는 제 일터였고 여기는 제 집입니다. 일터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는 장난감 로봇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빈 대접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모여서 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저는 그저 운 좋게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인일 뿐입니다. 겸손히 몸에 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무님, 30여 년 전 모두가 반대했을 때, 그리고 2002년 대홍수 때 모두가 도망칠 때 왜 남으셨습니까? 무엇이 전무님을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습니까? 한 전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갑에서 아주 오래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갓을 쓴 노인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돕다가 고초를 겪으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전무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도진아, 사람이든 나라든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배고플 때가 아니다. 무시당할 때다. 이름이 있어도 부르지 못하고 내 집에 주인이 없는 서름. 그게 제일 아픈 거다. 나중에 네가 커서 누군가를 돕게 된다면 빵을 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아줘라. 그게 진짜 돕는 거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체코에 처음 갔을 때 그들의 눈에서 우리 할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무시당하고 자존심마저 짓밟힌 그 눈빛이요. 그래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빵만 던져주고 떠나는 장사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비가 온다고 도망가지 않으니까요. 그의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익이라는 차가운 계산 이전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예의와 존중. 그것이 한도진이라는 거인을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 고생했던 기억들요. 후회라니요. 천만에요. 한 전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들 기훈이가 그러더군요. 프라하에 갔더니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택시비도 안 받고 식당에서 공짜 밥을 주더라고요. 아빠 덕분에 어깨 펴고 다녔다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거면 됐습니다. 내 자식 세대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내 30여 년 고생은 헛된 게 아닙니다. 남는 장사죠. 아주 크게 남는 장사. 그때 대문 밖에서 할아버지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였습니다. 한 전무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어? 그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벌떡 일어나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는 그의 등은 조금 굽었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전무가 손자에게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프라하의 아름다운 다리와 그곳에 사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서울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봤던 체코 심사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가족입니다. 한도진 전무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쌓아 올린 신뢰의 탑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환대받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은퇴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코의 어느 거리에서, 아르메니아의 어느 공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제2, 제3의 한도진들이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외교란 무엇일까요? 힘으로 누르는 것일까요? 돈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것, 상대방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이 보여준 21세기의 새로운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만 누린다는 체코의 VIP 혜택과 그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위대한 30여 년 여정, 어떠셨나요? 화려한 빌딩이나 숫자보다 더 값진 것, 바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인의 신뢰였습니다. 맨주먹으로 체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낸 한도진 전무님의 30년 여정이 정말 가슴 뭉클했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대우가 선배님들의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영웅입니다라고 꼭 남겨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